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겨 1030원으로 정해졌죠. 10,000원을 넘기기는 했지만 인상률은 1.7%로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 2.6%보다 낮고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요.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졸속이다,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회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10,000원대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초의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과연 어떤 변화로 다가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7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정군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성군 공복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네. 좀 오싹오싹한 얘기도 좀 있고, 네. 7, 8년 전 그 왜 국정농단 그 사태가 좀 기시감이 드는 듯한, 그 초입 단계에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도 있고 해서요. 자,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그 후보들 간 경쟁, 그 토론회, TV 토론회 2번이 있었는데, 정말 언론에서도 진흙탕 싸움, 무슨 X 싸움,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자, 크게 봐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메시지 논란이 있고 하나가,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천 의혹, 요게 이제 크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한동훈 댓글팀에 대해서 크게 얘기가 좀 경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 메시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 꽤 돼가지고 나온 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무슨 얘기 딱 하나만 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이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메시지 논란은 이런 거죠, 결국은. 원희룡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쫓아가는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랄까요? 아니면 득표, 지금 현재 지지, 이런 부분을. 월등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걸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5,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나온 것도 하고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된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걸 공개하는 게. 의도적으로. 결국 지금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한동훈 후보의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한 저는 수순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난 전당대회 왜 뭐 주저앉히기 몇 명 주저앉혔잖아요. 그런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런데 지금 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별로 효과는 없는 걸로 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극우 진영,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집력이 높잖아요. 그리고 좀 뭐 TK 지역 이쪽에 있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 모든 게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그 극렬하게 뭉치고 있는 극우 세력들, 소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세력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진영이 있거나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걸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요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것이다. 한두 달 내에 또 끌어내릴 거지.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가 그 비례대표 사천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도 원희룡 후보가 이제 제기를 한 건데 토론회 때 이거 갖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증거를 대라. 지금 근거를 대라고 막 맹폭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될 수 없다. 당무 감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좀 비껴갔는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한동훈 댓글팀 그 논란이 있잖아요. 전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뭐 드루킹 사건도 봤었고, 뭐 국정원 댓글 그 사건도 봤었고,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보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즉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다른 부분은 즉각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장해찬 지금 전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양상이에요. 지금 법적 대응 뭐 생각하겠다 뭐 이 정도예요. 그 지금. 정도예요. 근데 보통 원희룡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즉각 반박을 하잖아요.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장해찬 전 최고가 증거를 갖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들 하나하나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없으면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들은 얘기 추측성 이건 뭐 얘기하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증거 대라 이러면 되지만. 근데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하나하나 내놓는 걸 보면 일정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특히 장관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더더욱 큰 문제거든요. 장관 당시에 만약에 이거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장관인데 물론 그 한 부분입니다만 뭐 비례대표 10번 정도 가지고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영역은 사실은 뭐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뒷부분은 댓글팀 문제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대표가 된 후라도 만약에 이 건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 경쟁이 뜨거운데 반대로 좀 민주당은 대표 경쟁은 글쎄요. 굉장히 뭐 이미 정해진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서 총 5명 뽑는데 지금 13명이 지금 후보로 나섰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누가 돼도 안 이상하고 누가 떨어져도 안 이상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민주당 사정 잘 아시니까
예. 지금 다 맞지. 5명 누가 될까요? 물어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예. 2명 정도 너 확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재 봐서 이 사람 정도는 확실히 될 것 같다. 제가 그냥 제 간단히.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뭐 한 사람은 여성 중에는 전현희 의원. 아 전현희 의원이 제일 앞서 후보가 나갑니까? 그 이현주 의원보다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맞출 겁니다 아마. 못 맞출 수 있는데 아마 여성분은 그럴 것 같고 여성이 어찌 보면 2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은 1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반드시. 여성 최고위원. 네. 그리고 나서 순위대로 그 득표 순위로 나가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지금 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전현희, 강선우, 그다음 이현주 이런 분들이 선전해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여성은 이미 뭐 순위와 관계없이 1명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리고 1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2명이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픽 전현희 꼽았고 예. 남자 중에는 남자분 중에 사실은 남자분들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영배 의원이나 그 정봉주 전 의원 물론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여러 논란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당원들이 이건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이 밖에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좀 지켜보고 일단 저 컷오프. 그리고 한 분 빠져 김민석 의원이 상황실장 했던 사선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중에 제가 김민석 의원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 말씀한 2분보다도 김민석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컷오프 8명 추리잖아요. 일단 1차에서.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는 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자, 국민청원 그 청문회 있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것도 뭐 간단히 한 말씀만 좀 짚어보죠. 오는 19일,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이틀간 열릴 예정인데 자, 요게 지금 증인 채택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 그 대통령 장모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신원식 국방장관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여 명이나 증인이 채택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안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나오겠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가 지난번 우리가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한 특검법 입법 청문회 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 청문회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실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의문이 있었던 부분을 많은 부분 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또 증인들이 나와서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뭐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를 얘기한 적도 있었죠. 예컨대 신범철 전 장관이 회수라는 말을 했고요. 외압이 아니고 회수였다 얘기했는데 그게 외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이 경찰 그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에 연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말 이 청원이 탄핵 청원이 왜 타당한지 또 타당하지 않다면 왜 타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100% 다 얘기할지 진실을 얘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틀 동안 물론 이틀이 더 될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제보들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 제보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다 보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멋짐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 그것도 그때 입법청문회 처음 박균택 의원이 제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취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입법청문회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톡방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종호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설계자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주
제일 뜨거운 인물이었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왔는데 자, 이종호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녹취록도 나왔는데 거의 뭐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등등 해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종호라는 사람 과 김건희 여사와의 뭐 상당한 또 연관 관계가 있겠죠. 뭐 계좌도 직접 관리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이 최상명 사건이 원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해서 이게 김건희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7, 8년 전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자꾸 그 초기 그 기시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부 토건 얘기도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또 연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 이건 굉장히 좀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로 앵커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나왔냐면 공수처에 그 지금 공익제보자가 공처에 가서 진술도 하고 녹취록도 제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이게 통화를 했다는. 통화를 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공익제보자를 조사한 분이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중에. 이분이 이종호 씨의 예전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 이것도. 엄청나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그 위에 또 공수처 검사가. 그분도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예전에 변호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종호 씨 편이잖아요. 두 변호사가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서 지금 공수처 검사를 하고 있다. 그 검사 둘이 공익제보자의 수사를 맡았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제보자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 그걸 조사받으러 갈 때 알았으면 회피를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미리 회피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왜냐면 공익제보자는 이종호 씨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그런데 자진 회피를 안 하고 조사를 다 끝낸 뒤에 자진 회피를 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종호 씨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변호사가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종호 씨 편에서 변론을 했던 사람이니까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뭐 알고 지낸 사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종호 씨 관련된 걸 얘기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종호라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이 검사, 공수처 검사를 그 변호사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죠. 검사였고 이제 변호사 활동 중에 이제 만난 건데 다시 공수처 검사로 또 어떻게 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활동을 그 안에서 공수처 안에서 활동을 하면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 조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번처럼 아예 공익제보자의 이종호 씨 관련된 공익제보를 하러 왔는데 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종호라는 분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물론 삼부통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황이 안 나왔지 아직은 모르지만 삼부통운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란 분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남욱 회장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준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와의 연관성은 없을까? 이런 논란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단톡방에 3부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이걸 이종호 씨는 골프 타임 3부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러면 3부 내일 체크 이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3부 1, 2, 3부면 1, 2, 3 숫자를 쓰지 이게 3부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3부라면 이제 골프 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열리는 거 야간 티라고 하던데 그래서 여름에 보통 하는데 이제 뭐 5시 6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날 카톡 내용을 보니까 낮에 1, 2시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귀경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밑에 3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는 그건 거죠. 아니다. 그 해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사람이 1심에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유죄를 받았는데
그럼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알면서.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본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언론에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최종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VIP 바뀌었죠. 처음에 왜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랬다가 그걸 네. 믿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자 그렇죠. 바로 다음날 바꿨죠. 김건희 여사다. 여기. 예. 그러면 본인이 물론 허풍이라고 얘기하지만 허풍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인터뷰 내용에 또 이게 있어요. 해병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다. 못하게. 그런 예. 얘기 나오잖아요. 본인 그렇습니다. 내지 마라 그러고 VIP한테 얘기했다. 예. 그런 얘기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최해병 순직 사건 이전의 얘기고 네. 그 뒤에 얘기군요. 근데 해병대 순직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내가 왜 그때 사표를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허풍을 떠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아니죠. 아니 허풍이었다면 예. 그게 예. 왜 후회를 하죠? 사실이 아닌데 왜 후회를 해요? 그렇죠. 허풍인데 그러니까요. 거짓말인데 후회할 일이 없죠. 예.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예.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 예.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예. 그런 내용들이 그 단톡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오싹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삼부토건 여기 이제 주가 조작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이 당시 이제 카톡 내용이 이제 5월이었잖아요. 이제 예. 3부 내일 뭐 체크 이게 이제 5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인가 예. 다다음 날에 주가가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한 7월까지 한 두어 달에 걸쳐서 원래 1,000원대였는데 뭐 1,050원에 1,050원, 1,100원 뭐 이 정도 1,000원 초반에서 5,500원까지 5배 넘게 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이종호 씨가 바로 그 주가 조작 그 공범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또 주가 조작 아니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독방에 3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3부 토건인지 뭔지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예.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3부 토건의 주식이 올랐다면 이게 과연 3부 토건이 아니고 다른 말일까에 대한 의심이 이상해요. 강하게 드는 거죠, 사실은. 또 이상한 게 지금 되새겨 보면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뭐 무기 수출 등등 해서.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정에 보도가 안 됐던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이상해요. 왜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 또 수해 참사 때문에 뭐 수십 명이 이제 사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또 들렀다 왔다는 거 이것도 좀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뭐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만났죠. 두 분이 이게 얘기 나누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그 당일이었나 며칠이 있었나 그 재건 사업 참여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삼부통운이 거기에 이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그러면 혹시나 그 이종호 씨나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삼부 토건하면 왜 우리 대형 건설사들 많지 않습니까? 뭐 LG든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1 사업자로 삼부 토건에 지금 MOU 체결했다는 게 참 이상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 안 돼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이걸 덮으려고 하거나 연관돼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거를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사기관이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권을 발휘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의성군 소식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의성군 공복과 권기범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기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는 의성군의 홍보요정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의성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일단은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 개장 소식입니다. 네. 7월 2일부터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8월 18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매주 월요일 휴장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루에 5번씩 청소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5번씩이나 청소를 해요? 뭐 예. 그렇게까지 아주 깨끗하게. 어린이들 오기 때문에 예. 전염병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2일부터면 이미 개장을 했네요. 예.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많이들 찾고 계시나요? 평일에는 좀 비가 와서 좀 안 오시고 계신데 주말에는 그래도 비 안 올 때는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네. 아마 내일이 피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요즘 저 장마철이잖아요. 비 자주 오잖아요. 예.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운영을 안 하나요? 비 올 때도 일단 운영은 하는데 많이 오면은 그때 이제 휴장을 하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조금만 내리면 하고 많이 오면 안 하고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만약 비 오는 날에는 미리 좀 확인하고 가셔야겠네요. 주민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국에 가면 물놀이장 말고 다른 것도 볼거리가 많은데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이 살아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예.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뽑기 게임, 뭐 딱지치기,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걸 여러 가지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문국 박물관 강당에서 7월 13일 토요일이랑 7월 14일 일요일에 각파쿠와 여름방학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또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놀이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일적삼조 준비해놨습니다. 예. 조문국 박물관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조문국 예. 박물관 강당에서는 또 애니메이션 상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데 조문국은 정말 매주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예, 의성군 단밀면 낙담보에 위치한 박서생 청년통신사공원에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박서생 청년통신사 공원에서 이 통신사공원에 가시면 수영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여기 오시면은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 대상은 의성군 관내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물과 친해지기, 물 적응하기, 물 극복하기, 잠수하기, 자유수영 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 이제 물놀이 사고 종종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존 수영 배워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인데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있습니다.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만들기 교실 참가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은 7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26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8월 6일 화요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루에 총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평생학습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의성군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네요. 콘텐츠가 끊이지 않아서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음악회가 열린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 설명해 주시죠. 예, 바로 브랜들리 심포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예, 7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성군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티켓 예매는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지금 열려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예, 대표적인 음악 어떤 걸 연주하나요? 예, 애니메이션 OST를 위주로 연주를 하는데 스즈메의 문단속이나 너의 이름은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속에 수록된 그런 음악을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이제 음악회 소식 무더위를 날려줄 브랜든리 심포니 콘서트 가셔서 의성 군민분들 또 힐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겁니까? 천년 숲길 맨발 걷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채치원 문학관과 공사 일대에서 1.5km 정도를 맨발로 걷는 건강 찾는 건강 행사입니다. 예. 일시는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맨발 걷기 행사가 끝나고 무료로 국수도 주고 노래 공연도 하고 의성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주말에 고온사 오셔가지고 맨발 걷기 행사 참여하시고 마음껏 즐기다가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 요정이었습니다. 의성군 공복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은 이 세계적인 정치 상황을 우리 지역까지 한번 연결시켜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얼마 전 결과가 나온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결과에서 보인 특징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안동시 의회 의장 선거 결과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요. 영국과 프랑스 총선. 이건 이제 안동대학교 안상준 교수가 가끔씩 전해주는 그런 소식인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영국 총선 결과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영국 총선이 우리 지역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거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총선 결과를 보면 의석수가 노동당이 412석으로 과반을 넘기면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이 총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집권당이었던 이 보수당이 121석으로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가 의석수가 250석 이상 줄어들면서 완패를 했습니다. 정말 완패군요. 412대 121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이 소선거구제를 활용하는 국가가 바로 영국인데요. 네, 특징이 있다면 우리와 달리 비례대표 제도는 아예 없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득표율로만 보면 일당을 차지한 과반을 넘긴 노동당이 지역구의 득표율은 33.8%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121석으로 완패한 보수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평균 23.7%였고요. 그래요? 아니 지금 저 의석수 보니까 412대 121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당 그 득표율을 보면은 33대 23,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33%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고 또 23%로 아예 이 일당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의 의석수만 확보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이게 거대 양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도 이 득표율에 있어서는 이 50% 가까운 득표율을 얻기도 한데 영국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영국 개혁당이 14.3%를 또 얻었고 많이 얻었네요. 네, 많이 얻었습니다.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12.2%를 얻었는데 이게 의석수 대로만 보면 412대 121대 5대 72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민당이 12%, 영국 개혁당이 14% 얻었는데 의석수는 72대 5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폐해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도만 영국은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득표율, 전국적인 득표율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영국 개혁당은 14.3%를 얻고도 5석에 그치게 됐는데 이대로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로만 보면 이 진보 계열은 노동당 한 정당만 있었고 나머지 이 보수 계열 정당이 이 선거구마다 여러 명 출마하면서 다자구도에서 이 보수당이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정당 쭉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당만 진보 계열이고 나머지 정당은 다 보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14.3%를 얻고도 5석에 그친 영국 개혁당은 적극적인 이민자를 추방하자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또 당대표가 영국의 트럼프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극우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확실한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지만 이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확고한 지지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특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치 지형과도 아주 연결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똑같군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의석수 차지하기 힘들다는 거. 자, 프랑스 총선 결과는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총선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좀 배척하는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이게 프랑스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데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위만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2.5% 이상 얻은 후보자들은 모두 결선 투표에 올라가다 보니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이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1위가 됐었던 이 국민전선이 결국은 3당으로 밀려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도 좌파 정당, 좌파 연합 정당인 신인민전선이 1당이 됐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앙상블이 2당이 됐고, 이 극으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이 이 결선 투표 결과 3당으로 밀려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합, 이 극우 정당의 국민연합이 이번에 1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당이 됐군요. 예. 네. 이게 이 프랑스 총선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결선 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선거연합정당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당이 된 신인민전선이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요. 5개의 큰 정당을 포함해서 또 지역정당까지 총 14개 정당에서 신인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냈습니다. 이 한 정당이 신인민전선이라는 당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선거용 연합정당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신인민전선뿐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르네상스인데 선거연합정당으로 만든 것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만약 이게 영국과 같은 소선거구 제도였다면 거기다가 단순 다수 대표제 1등이 무조건 1차에서 당선되는 제도였다면 1당은 아마 국민연합이 됐을 텐데 이 결과가 나온 게 이 프랑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요걸 우리 지역과 좀 연결해서 보면 이 무소속이 상대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동시 의회인데 만약 이 선거연합정당이 허용이 됐다면 더 다양한 의회 구성, 그러니까 안동 정치당이라고 하는 당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다양한 의회 구성이 이 제도 하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가능해지리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선거용 연합정당, 그래서 안동 정치당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선거제도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은 건데 흥미로운 당선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2명,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 1명씩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영국에서는 노동당 대표를 지냈다가 당에서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제레미 코빈이 10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선 국회의원이면 굉장한 선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지냈던 올랑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다시? 그렇습니다. 이걸 좀 종합해보면, 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뽑는 권한을 막강하게 가진 단체장의 횟수는 제한하지만,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아주 젊은 나이부터 정치를 해오고 정치를 지속하는, 우리는 의원 선수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오래 정치한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시 의회를 보면 9선의 이재갑 시의원 또 8선의 송강령 시의원이 있는데 이 두 의원 모두 무소속이거든요. 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나라 총선 결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 입장에서 훨씬 더 유권자, 시민들 입장에서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참고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최근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이제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 또 김경도 의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1당이 국민의힘 그 당협에서 정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이번에 의장에 선출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시끌시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김경도 시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 안동 예천 당협에서 또 소속 의원들은 다선 우선의 의장 후보라는 원칙을 정하고 이 본회의 전에 회의를 열어서 이 권기탁 시의원을 후보로 밀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국민의힘 열성, 민주당 내성, 무소속 내석이니까 국민의힘이
당협이 동의하면 이대로 선출되는 게 당연할 법했는데 그렇죠. 이 김경도 의원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 당협에서 제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의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김경도 의원이 10표, 국민의힘의 이 권기탁 의원이 8표를 받아서 선거가 끝나게 됐는데 이 김경도 의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도 역시나 다른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이탈표 2표가 나온 거고요. 예. 네, 이게 의장 선거에서만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부의장 선거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 투표에 걸쳐서 3번이나 투표를 했는데 결국 당선자는 무소속의 송광영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 송광영 의원이 1차 투표에서는 표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차 투표에서 송광영 의원이 7표를 얻으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의 후보가 8표를 얻고 민주당 의원 후보가 같은 8표를 받게 됐는데 만약 동일한 표를 받게 되면 연장자 우선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의원의 나이가 국민의힘 의원 부의장 후보보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2차 투표에서는 무소속인 송광영 의원을 미는 쪽으로 무소속 민주당 연대 시의원들이 바꾸게 된 겁니다. 송광영 의원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를 바꾼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의장에 송광영 의원이 뽑혔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보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안동시 의회가 안동시 사업과 예산을 삭감하거나 제동을 걸었던 그 전반기 모습이 아마 하반기에서도 나타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이 있고 결국 이렇게 야당의 존재 그리고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무소속 의원들의 존재감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의정 활동을 잘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신의를 받는다면 공천을 받지 않아도 다음번에 당선될 수 있다.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영국 노동당 출신의 제레미 코빈도 노동당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는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가 제도 자체가 여러모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가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년 후에? 네, 지금도 안동시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가 이게 선거제도 변화와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북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도청이 그대로 존재하고 행정통합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이 광역단체장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아서 강해질 텐데 그러면 이런 구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같은 당이면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경상북도 의회 구성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 제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도 2인 선거구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것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시의원 선거도 좀 다양성을 확보하자.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고요. 때문에 이미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에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열었고 이 중대선거구제 경북과 전남 지역에 시범 실시하자 이 법제와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선거제 개혁이 제1번이니까 이번 의원 생활하는 데서 앞으로 좀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